1996년 늦가을,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중. 한 보살이 100일 기도를 올리겠다며 홀로 작은 산사로 들어갔습니다. 평생 손에서 놓지 않던 낡은 염주 하나를 품에 안고서 말입니다. 그러나 100일이 지나도 그 보살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눈길을 헤치고 올라간 딸에게 주지 스님은 인자한 얼굴로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이미 한 달 전에 하산하셨습니다. 그러나 버스 터미널 어디에도 그 이름은 없었습니다. 산길에도 계곡에도 시신의 흔적 하나 남아있지 않았지요. 경찰은 산을 뒤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사건은 겨울산이 삼킨 실종이라는 이름으로 서류 속에 묻혀갔습니다. 그렇게 9해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2005년 여름, 한 노승이 제 발로 정선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은 그가 갈에 섞인 목소리로 내뱉는 고백은 한 가족의 가슴을 9년 동안 짓눌러온 무거운 자물쇠를 단숨에 열어젖혔습니다. 9년 전 그 보살을 죽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부처님께 평생을 바친 스님이 부처님을 믿고 찾아온 한 보살에게 저지른 일. 그리고 그 진실이 9해 동안 산속 너럭바위 아래 어떻게 묻혀 있었는지 지금부터 그 첫 장을 함께 열어보시지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996년 10월 중순이었습니다.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에는 가을 햇살이 길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낡은 밤색 코트를 여며 입은 한 여인이 매표 창구 앞에 서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별표 한명숙 별표, 당시 나이 50이었습니다. 그녀의 발치에는 작은 쌀 한 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는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가 담긴 천 가방 하나. 그리고 목에 건 낡은 염주는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 쓴 티가 역력했습니다. 알 하나하나가 손대에 반질반질하게 달아 있었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동딸을 키워온 그 긴 세월 동안 이 염주는 보살에게 가장 가까운 벗이었습니다. 매표원은 차표와 거스름돈을 내어주며 힐끗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산행 차림도 아니고 관광객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정갈하고 단정한 분위기가 감도는 보살 한 분, 매표원은 더 묻지 않았지요. 그 시절 강원도 산사로 기도를 올리러 가는 이들은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한명숙 보살의 인생은 한마디로 고단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갓 서른 무렵 공사장 비계에서 떨어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외동딸 별표 박지영 별표은 겨우 5살이었지요. 보살은 삭바느질과 식당 설거지로 딸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밤늦게까지 미싱을 돌렸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허리는 휘어갔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늘 옅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고단한 세월을 버티게 해준 것은 부처님이었습니다. 보살은 20살 무렵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매월 추하루와 보름은 어김없이 원주 시내 작은 포교당에 나가 예불을 올렸지요. 돈이 생기면 얼마가 되었든 시주함에 정성껏 넣었습니다. 다른 보살들은 그녀를 두고 명숙 보살님처럼 독실한 분은 드물다고 입을 모으곤 했습니다. 딸 지영이 어엿한 직장인이 되자 보살의 어깨에서 비로소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졌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품어온 소원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바로 산사에서 100일 기도를 올리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꼭 이 가을에 가셔야 해요? 떠나기 전날 저녁 지영은 밥상 앞에서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산사의 가을밤은 얼음장같이 춥다는 이야기를 들어 두었던 탓이었지요. 그러나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에 더 미루면 또 언제 가겠느냐? 부처님께 드릴 말씀이 쌓였단다. 일 있다 오마. 걱정 말 거라. 보살이 향한 곳은 정선군 북쪽 깊은 산중에 자리한 별표 저군사 별표라는 작은 절이었습니다. 예전부터 원주 포교당의 한 보살이 그곳이 참 맑고 조용해서 기도드리기에 그만이라고 추천해준 곳이었지요.
버스로 정선읍에 내린 뒤 다시 시골버스로 1시간. 거기서 또 비포장 산길을 두어 시간 걸어 올라가야 닿는 외진 산사였습니다. 그날 오후 보살은 마침내 저군사 산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일주문 너머로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곁에 두 채의 자그마한 정각이 보였지요. 대웅정과 요사채, 그리고 그 뒤쪽으로는 창고로 쓰는 낡은 헛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흔한 돌탑이나 범종로도 없는 정말로 작은 산사였습니다. 주지 스님이 천천히 걸어 나와 합장을 했습니다. 별표 도원 별표이라는 법명을 가진 60남짓의 노승이었습니다. 깡마른 체격의 눈썹이 짙고 입가엔 인자한 웃음이 걸려 있었지요.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100일 기도를 드리러 오셨다지요? 네, 스님. 잘 부탁드립니다. 보살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도원 스님은 보살을 요사채 한 칸짜리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는 얇은 이부자리 하나, 낡은 경상 하나, 그리고 초 2개가 놓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인은 들어왔지만 전등 불빛은 희미했습니다. 그 시절 산중 사찰의 전기는 자주 나가곤 했지요. 저군사에는 도원 스님 말고도 행자승 1명과 불목하니 1사람이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행자승은 20살 남짓의 앳된 청년이었고 불목하니는 60이 넘은 말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보살은 이 3사람과 함께 조용한 산사의 식구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튿날 새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보살은 이부자리에서 일어나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법당으로 올라가 3000배를 올렸지요. 50살 나이에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보살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스님과 함께 예불을 올리고 틈틈이 공양간 일을 거들었습니다. 쌀을 씻고 반찬을 만들고 설거지를 하며 손을 부지런히 놀렸지요. 밤이면 경상 앞에 앉아 법화경을 낭독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산중의 가을은 빠르게 깊어갔습니다.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아침이면 마당에 하얀 서리가 내렸습니다. 보살은 새벽마다 입김을 불며 법당 문을 열었지요. 바닥에 깐 방석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 추위쯤이야 부처님 뵙는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혼잣말을 되뇌곤 했지요. 처음 며칠 동안 보살은 도원 스님이 참 인자한 분이라고 여겼습니다. 아침 공양 때면 보살님, 밥 많이 드셔야 기도힘이 생깁니다 하며 찬을 챙겨주었고 저녁이면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이런저런 부처님 말씀을 들려주었지요. 행자승은 수줍음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붉어진 얼굴로 얼른 고개를 숙였지요. 불목하니는 거의 말이 없었지만 장작을 패거나 물을 길어올 때면 보살의 빨래까지 슬그머니 거들어 주곤 했습니다. 한 달쯤 되었을 무렵 보살은 딸에게 편지 한 장을 붙였습니다. 산 아래 우체국까지는 불목하니가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러 내려갈 때 함께 들고 내려가 붙여주었지요. 지영이 받아본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아, 어미는 잘 있단다. 산이 참 맑고 스님들도 다정하시구나.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잔다. 부처님께서 이 늙은 어미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만 같아 매일 밤 감사한 마음뿐이구나. 너도 밥 잘 챙겨 먹고 감기 조심하거라. 100일 뒤에 꼭 내려가마. 편지지 말미에는 평소 어머니가 잘 쓰던 작은 연꽃 그림이 정성껏 그려져 있었습니다. 지영은 그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어머니 특유의 정갈한 필체, 반듯한 글자 하나하나가 그 산사에서의 평온함을 그대로 전해주는 듯했지요. 지영은 안심했습니다. 역시 가시길 잘하셨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첫 편지를 받은 뒤로는 한 달이 넘도록 두 번째 편지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영은 처음에는 그저 기도에 푹 잠기셨나 보다 하고 여겼지요. 어머니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 무섭게 집중하는 분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시 보름이 지나고 또 보름이 흘렀습니다. 달력 위에 날짜 동그라미를 쳐가며 100일을 세어보던 지영은 문득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무렵 지영은 원주 시내 한 작은 무역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야근이 잦아 어머니 걱정을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둔 채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지요. 퇴근길이면 버스 정류장 앞문방구에서 어머니께 드릴 털모자 하나를 골라두기도 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시면 따뜻하게 씌워드릴 요량이었지요. 그러나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첫눈이 날리던 어느 저녁, 지영은 비로소 마음을 굳혔습니다. 100일이 끝나는 날, 내가 직접 어머니를 모시러 가야겠다. 그날 밤 지영은 오랜만에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정갈한 붓글씨 같은 필체, 말미에 작게 그려진 연꽃 그림.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연꽃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는 느끼지 못한 기분이었지요. 지영은 애써 고개를 저으며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달력을 꺼내 100번째 되는 날에 빨간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듬해 정월 하순께였지요. 그날 아침 일찍 출발하면 해가 지기 전에 저군사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지영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영은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그 무렵 깊은 산중의 작은 사찰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조용히 지나가 버린 뒤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머니가 그토록 정성껏 품에 안고 올라갔던 낡은 염주 하나만이 이 모든 비밀의 첫 실마리로 남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지요. 원주의 밤하늘에는 그날따라 유난히 가느다란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어머니의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를 떠올렸습니다. 그 냄새가 다시는 자신의 부엌에 돌아오지 않으리란 사실은 그때까지는 그저 터무니없는 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997년 정월 20일, 그의 겨울은 유난히도 매섭고 길었습니다. 원주 시내에도 사흘이 멀다 하고 한방눈이 쏟아졌고 강원도 산간 지역에는 벌써 허리까지 눈이 쌓였다는 소식이 라디오를 타고 연일 흘러나왔지요. 박지영은 그날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바깥은 아직 캄캄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께 드릴 털모자와 두툼한 목도리 하나를 가방 속에 챙겨 넣었습니다. 혹시 몸이 상하시진 않았을까? 산중 추위에 감기라도 들지 않으셨을까? 마음이 자꾸 앞서가는 통에 손끝이 떨렸지요. 부엌에서 끓인 따뜻한 팥죽을 보온병에 담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음식이었습니다. 첫 차를 타고 정선읍에 내렸을 때는 이미 아침 9시가 훌쩍 넘어 있었습니다. 눈발은 잦아들었지만 온 세상이 하얗게 덮여 있었지요. 정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다시 시골버스를 갈아탔습니다. 손님은 지영을 포함해 겨우 8명. 버스는 눈길을 아슬아슬하게 미끄러지며 산 아래 마을까지 올라갔습니다. 종점에서 내리자 그곳부터는 오롯이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비포장 산길이었습니다. 아가씨, 이 눈에 어디까지 가시는감? 종점 정류장 앞 구멍가게 주인 노파가 물었습니다. 지영은 저군사에 간다고 답했지요. 노파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눈에 저군사까지. 아이고, 평소에도 2시간은 걸리는 길인데 오늘은 3시간은 잡아야 할 거요. 길 조심하시게. 지영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장화로 갈아 신은 뒤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목까지 푹 빠지는 눈밭. 눈 덮인 전나무 가지 사이로 햇살이 드문드문 비쳐 들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툭툭 떨어지는 눈덩이 소리만 고요한 산을 채웠지요. 지영은 걷는 내내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뒤돌아보던 그 미소. 지영이 늦게 퇴근해 현관을 열면 어김없이 들리던 이제 오니? 밥상 차려놨다는 그 목소리. 3시간 가까이 걸었을 때
마침내 눈 속에 반쯤 파묻힌 낡은 일주문이 보였습니다. 적운사였습니다. 은행나무는 잎이 모두 떨어진 채 앙상한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대웅전 처마 끝에는 고드름이 길게 매달려 있었지요. 사람의 인기척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 적막한 산사였습니다. 계십니까? 스님 계십니까? 지영의 목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뒤 유사체 쪽에서 도원 스님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여전히 인자한 얼굴이었지요. 그러나 지영을 본 순간 스님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너무 짧은 찰나여서 지영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미타불, 혹시 명숙 보살님 따님이 되시는지요? 네, 스님. 어머니 뵈러 왔습니다. 도원 스님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합장한 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어쩌지요? 보살님께서는 이미 한 달도 전에 산에서 내려가셨습니다. 지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요. 손에 들고 있던 팥죽 보온병이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집에 안 오셨어요. 백일기도 마치고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한 달 전에 내려가셨다는 말씀이세요? 도원 스님은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살님께서 어느 날 밤 기도를 드리시다가 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각났다고 하셨습니다. 이튿날 새벽 공약만 드시고 바로 걸망을 꾸려 내려가셨지요. 저희도 100일을 다 못 채우신다기에 몹시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안 가셨다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스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지영의 가슴 한구석에 서늘한 기운이 스며들었지요. 그러나 그 순간 지영의 머릿속은 이미 어머니의 안이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님의 말을 의심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지영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행자승이 급하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왔습니다. 앳된 청년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불목하니 노인은 멀찍이 마당 한구석에서 장작을 패다 말고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산길을 되짚어 내려갔습니다. 산중에서 지체할 수도, 그렇다고 머물 수도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대체 어디로 가셨단 말인가?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지영의 눈물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튿날 아침 지영은 곧장 정선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당직 형사에게 어머니의 실종을 신고했지요. 담당을 맡게 된 이는 정선경찰서 형사계 별표 박반장 별표 40간 넘은 노련한 형사였습니다. 박 반장은 지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수첩에 꼼꼼히 받아 적었습니다. 따님, 어머님께서 마지막으로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그 날짜, 스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시던가요? 한 달 전쯤이라고만 하셨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나신다고요. 박 반장은 고개를 한번 갸웃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한 산중 실종일 거라는 짐작을 버리지 않고 있었지요. 그 시절 강원도 산간에서는 해마다 약초꾼이나 등산객이 산에서 길을 잃고 사라지는 일이 드물지 않았으니까요. 경찰은 곧장 수색에 나섰습니다. 정선군 일대의 전투경찰과 적운사 주변 마을의 장정들이 모두 동원되었습니다. 눈 쌓인 산 이곳저곳을 뒤졌지요. 계곡 아래도, 바위 틈새도, 절벽 부근도 빠짐없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사흘 동안의 수색에서 한명숙 보살의 흔적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하나, 신발 한 짝도 찾지 못했지요. 박 반장은 방향을 바꾸어 정선과 원주, 일대의 시외버스 터미널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매표 장부가 대부분 수기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두툼한 매표 대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한명숙이라는 이름을 찾았지요. 그러나 어느 터미널의 장부에도 그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하산했다면 분명 버스를 탔을 텐데 그 어디에도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휴대전화도 드물었고 도로 곳곳에 폐쇄회로 화면이 달려있지도 않던 시절이었지요.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람이 사라지는 일이 그 시절에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박 반장은 저군서로 직접 올라갔습니다. 도원 스님, 행자승, 불목하니 세 사람을 차례로 불러 진술을 들었지요. 놀랍게도 세 사람의 이야기는 한치의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보살님께서 걸망을 메고 산문을 나서셨다는 것, 서두르시느라 뒤도 돌아보지 않으셨다는 것, 행자승은 진술하는 내내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불목하니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박 반장이 보기에 그것은 출가인 특유의 조심스러움으로도 충분히 설명되는 태도였지요. 저의 안도 수색했습니다. 요사체, 공양간, 헛간까지 모두 열어보았습니다. 보살이 머물던 방에는 이부자리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가져왔다는 옷가지와 세면도구는 흔적도 없었습니다. 도원 스님은 보살님께서 짐을 모두 챙겨서 내려가셨다고 말했지요. 경찰로서는 의심할 만한 물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2월 중순이 되었을 때 사건은 결국 산중 실종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정식 수사 기록에는 기도를 마치지 못한 보살이 개인 사정으로 하산한 뒤 귀가 도중 행방불명된 것으로 추정됨이라는 한 줄이 남았을 뿐입니다. 박 반장은 보고서를 마무리하며 한동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목에 가시처럼 걸리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 정체를 도무지 꼬집어 말할 수가 없었지요. 한편 지영은 그 겨울 내내 어머니가 다녔을 법한 길목을 혼자서도 수없이 되짚었습니다. 원주 시내의 병원과 여관, 심지어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 한 통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친척들에게도 어머니와 가깝게 지내던 포교당의 보살들에게도 빠짐없이 소식을 물었지만 누구도 명숙보살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설마 산에서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건 아닌가 하는 말들만 무성하게 떠돌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소식은 끝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해 설날, 지영은 홀로 차례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좋아하시던 시루떡 한 접시와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올려놓고 빈자리를 향해 절을 올렸지요. 눈물이 떡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산문 안쪽에서 조용히 묻혀간 그 진실은 눈 덮인 너럭바위 아래에서 꼼짝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풀리기까지 앞으로 9해라는 긴 시간이 더 흘러야 했지요. 해가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1997년에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지요. 원주의 작은 아파트에서 박지영은 어머니의 빈자리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천천히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익숙해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견디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지영은 그해 가을, 결혼 이야기가 오가던 남자와의 인연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상대 쪽 어머니가 실종된 시어머니를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며느리는 부담스럽다는 말을 돌려 전해왔기 때문이었지요. 지영은 그 말을 듣고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히 전화를 내려놓았을 뿐입니다. 그녀에게는 지금 당장 곁에 있어야 할 사람보다 이 세상 어딘가에 흔적도 없이 사라진 어머니를 찾아내는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해마다 10월이 돌아오면 지영은 어김없이 저군사로 향했습니다. 첫 해에는 경찰에게 혹시나 새로운 단서가 있을까 해서 라며 함께 올라가 달라고 부탁했지요. 박 반장은 지영의 뜻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해부터는 혼자였습니다. 원주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첫 차를 타고 정선읍에서 다시 시골버스를 갈아탄 뒤 비포장 산길을 두어 시간 걷는 그 길, 지영은 그 길을 이제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익혔습니다. 저군사 산문을 들어설 때마다 도원 스님은 늘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합장을 하고 낮은 목소리로 어서 오십시오 하며 고개를 숙이곤 했지요. 그러고는 대웅전으로 안내의 향을 사르게 해주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를 위해 삼배를 올리고 가져온 흰국화를 불전 앞에 놓았습니다. 도원 스님은 뒤에서 낮은 목소리로 반야심경을 외워주었지요. 따님, 너무 상심 마십시오. 보살님께서는 지금 어디선가 부처님의 보살핌 속에 평안히 계실 겁니다. 저도 매일 보살님을 위해 축원을 드리고 있지요. 그 말을 듣고 돌아서는 지영의 등 뒤로 도원 스님은 언제나 오래도록 합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지영은 그것이 스님의 자애로운 마음이라고만 여겼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루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지영의 가슴 속에서는 가느다란 의심 한 줄기가 조금씩 굵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약속을 어기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뒤 20년 동안 삭바느질과 식당 일을 해가며 딸을 키우는 내내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지영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지요. 금방 다녀오마 하고 나가셨다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엉뚱한 곳으로 갈 분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편지, 적은사에서 보낸 처음이자 마지막 편지 속에서 어머니는 분명히 이렇게 적어 놓으셨습니다. 100일 뒤에 꼭 내려가마. 집안에 급한 일이 있다면 먼저 전화를 걸거나 적어도 편지 한 장은 남기셨을 겁니다. 그 무렵 지영의 집에도 유선 전화기가 있었지요. 산사에서 전화를 걸 수 없다면 불목하니 편의 전보 한 장이라도 붙이셨을 터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2002년 무렵이었습니다. 지영은 아파트를 정리하려고 어머니의 방을 오랜만에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떠나신 뒤로 그녀는 그 방에 손을 대지 못했습니다. 이부자리도, 옷장도, 경상 위의 낡은 불경책도 모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만지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요. 지영은 먼지가 뽀얗게 앉은 어머니의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한복 몇 벌과 삼배옷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서랍을 당기자 손때 묻은 가계부 한 권이 나왔지요. 어머니는 평생 가계부를 꼼꼼히 써오신 분이었습니다. 100원짜리 하나까지도 빠뜨리지 않고 적어두는 분이었지요. 지영은 가계부를 천천히 넘기다가 맨 뒷장에서 접힌 종이 쪽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노랗게 바랜 메모지였습니다. 어머니의 필체로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짧은 글이 적혀 있었지요. 적은사 시주 살림 한번 조용히 살펴볼 것. 아랫마을 어느 불자 한 분이 이상한 소문을 전함. 기도드리는 중에 스님께 조심스레 장부를 여주어 볼 것. 지영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쪽지가 언제 쓰인 것인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머니가 적은서로 올라가기 바로 전, 혹은 올라가신 초기에 쓰신 글.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였을 뿐 아니라 평생 포교당 살림살이를 돕던 분이었습니다. 장부를 보는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었지요. 어머니는 무언가를 본 것입니다. 무언가 수상한 것을 본 것입니다. 지영은 그 쪽지를 들고 곧장 정선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박 반장은 그때까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머리가 희끗해진 그는 쪽지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따님, 이 쪽지 하나만으로는 수사를 다시 열기가 어렵습니다. 시주장부는 절집 내부의 일이고 지금은 구체적인 물증이 없지요. 게다가 5년도 더 지난 일입니다. 설령 장부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그 장부가 남아있을지도 알 수 없는 노릇이고요. 박 반장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묻어 있었지만 그 말 자체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지영은 쪽지를 다시 품에 넣고 경찰서 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그대로 물러설 수 없었지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잠자고 있던 의심 한 줄기가 이제는 또렷한 확신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탓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영은 적은사를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어머니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산사를 찬찬히 살피기 위해 올라갔지요. 도원 스님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는 속으로 스님의 눈빛과 손끝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임자했습니다. 여전히 합장을 하고 여전히 보살님께서는 어디선가 평안하실 겁니다 하고 같은 말을 되풀이했지요. 그러나 지영의 귀에는 그 말이 이제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해마다 저를 찾을 때마다 지영은 작은 변화들을 조금씩 알아챘습니다. 행자승은 어느 해부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원 스님 말로는 다른 큰 절로 수행을 떠났다고 했지요. 불목하니 노인도 2000년 무렵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저군사는 이제 도원 스님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넓지도 않은 절집의 노승 한 사람만이 낡은 경상을 지키고 있는 풍경이었지요. 2004년 가을, 지영은 정선읍의 한 다방에서 우연히 마을 할머니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예전에 저군사에 몇 해 동안 드나든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영이 어머니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저군사 스님이 그때 참 안쓰럽게 지냈어. 소가에 조카가 하나 있다고 그랬지. 그 조카가 무슨 사업을 하다 크게 망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었어. 스님이 그 일로 한동안 얼굴이 아주 안 좋았지. 마을 사람들한테는 내색 한 번 안 했지만 말이야. 지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맞춰지기 시작하는 기분이 들었지요. 시주 장보의 이상한 숫자, 도원 스님의 그 한순간 흔들리던 눈빛, 그리고 소가에 있다는 빚쟁이 조카. 모든 조각들이 어렴풋한 그림 하나를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지영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지요. 그렇게 또한 해가 흘렀습니다. 2005년에 봄이 가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지영은 이제 30 중반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사라지신 뒤 벌써 9해. 그녀의 머리카락에는 벌써 몇 돌의 흰머리가 섞여 있었지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볼 때면 지영은 가끔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그해 7월 초순의 어느 날 저녁, 지영은 원주의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던 무더운 밤이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품에 간직해온 어머니의 낡은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보았지요. 어머니의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마치 어두운 방 안에서 작은 등불처럼 그녀의 가슴을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찾아낼게요. 지영은 그 쪽지에 입을 맞추고 다시 조심스럽게 품에 넣었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즈음, 9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입을 열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폐병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한 노승이 무거운 걸음으로 정성경찰서를 향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6년으로부터 꼭 9해가 흐른 2005년 7월 14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정선 읍내에는 한낮의 햇살이 아스팔트 위로 아지랑이를 피워 올리고 있었습니다. 매미 소리가 온 거리를 뒤덮고 가게 평상에 앉은 노인들은 부채질을 하며 수박을 나누어 먹고 있었지요. 정성경찰서의 낡은 철문도 그날따라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민원실 창구 앞에서는 전기 선풍기 한 대가 덜덜거리는 소리를 내며 뜨거운 바람을 돌리고 있었지요. 오후 3시가 막 지났을 무렵 민원실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젊은 민원 담당 순경이 서류를 뒤적이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삭발한 머리에 낡은 회색 승복. 그러나 그 승복은 몸에 헐거워 바람이 불면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만 같았지요. 깡마른 얼굴에는 누렇게 변한 기운이 번져 있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지나치게 도드라져 보였고 숨을 쉴 때마다 어깨가 힘겹게 들썩였지요. 한눈에도 병색이 깊은 노승이었습니다. 노승은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옮기며 민원 창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합장을 한 뒤 가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사 한 분 좀 뵙고자 합니다. 9년 전 정선 저군사에서 사라진 한명숙 보살님 사건으로 자수하러 왔습니다. 민원실의 공기가 한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순경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황급히 안쪽 형사계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이제는 머리가 완연히 희끗해진 박 반장이 문을 열고 나왔지요. 박 반장은 노승의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9년 동안 몇 번이고 저군사에 올라가 마주하던 바로 그 도원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박 반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원 스님은 고개를 천천히 숙이며 같은 말을 되풀이했지요. 9년 전 그 보살님을 죽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처벌을 받고자 제 발로 찾아왔습니다. 부처님께 마지막 참회를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박 반장은 즉시 도원 스님을 형사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차가운 냉수 한 잔을 내밀자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그 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그리고 기침을 한참 동안 콜록거렸지요. 입가에 붉은 핏기가 살짝 배어 나왔습니다. 박 반장은 스님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스님, 몸이 많이 편찮으신 듯합니다. 병원부터 먼저 가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원 스님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이미 가보았습니다. 2달쯤 전에 원주의 큰 병원에서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길게 잡아야 올겨울을 넘기기 어렵다 합디다. 그러니 형사님, 시간이 많지 아니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지요. 박 반장은 조용히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는 젊은 형사 한 사람을 앉혀 진술을 받아 적게 했지요. 조사실 벽걸이 시계가 느릿느릿 초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원 스님의 고백은 천천히, 그러나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이어졌습니다. 보살님께서 저군사에 올라오신 것은 1996년 10월이었지요. 그분은 참으로 독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3000배를 올리셨고 낮에는 공양간 일을 거두셨고 밤이면 법화경을 낭독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참 좋은 보살님 한 분이 오셨다 하고만 생각했지요.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보살님께서는 유난히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공양간 정리를 돕던 보살님이 절 살림을 조금 거들고 싶다며 시주장부를 보여달라고 청하셨지요. 저는 그때 선뜻 내어 드렸습니다. 별 뜻 없이 말이지요. 그러나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잘못이었습니다. 박 반장은 숨을 죽이고 스님의 입을 응시했습니다. 저에게는 속가에 조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원주에서 조그마한 건자재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그 무렵 장사가 크게 기울어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혈육이라고는 그 아이 하나뿐이었지요. 저는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해에 걸쳐 저군사 시주금 가운데 일부를 제 개인 통장으로 옮겨 그 아이의 빚을 갚아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의 입에서 무거운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부처님 앞에 올린 돈을 제가 제 혈육을 위해 빼돌린 것이지요. 그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가로 헤아리자면 수천만 원이 훨씬 넘지요. 매달 시주금이 들어올 때마다 저는 장부에 거짓 숫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공양 비용이 늘었다. 법당 수리비가 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말이지요. 그러나 보살님께서는 장부를 한나절 들여다보시더니 곧바로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셨습니다. 도원 스님의 눈가에 야른 물기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보살님께서 조용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스님, 이 돈은 부처님 돈입니다.
신자들이 땀 흘려번 돈을 부처님 앞에 올린 것입니다. 사사로이 쓰실 돈이 아니지요. 지금이라도 제자리에 돌려놓으셔야 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카의 사정을 말씀드리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빌었지요. 반드시 갚아 나가겠다고, 부처님 앞에 참회하겠다고요. 그러나 보살님께서는 단호하셨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스님, 저는 사흘만 기다리겠습니다. 사흘 안에 종당과 경찰에 이 일을 알리셔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시면 제가 직접 알리겠습니다. 그 말씀을 남기고 보살님은 방으로 돌아가셨지요. 박반장의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조카는 사채업자들 손에 끌려가 목숨을 잃을 것이고 저는 평생 쌓아온 승적마저 잃을 것이었지요. 무엇보다 제가 가진 이 얼굴이 무너지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기 직전 저는 요사체 보살님 방으로 갔습니다. 다시 한번 빌어보려는 생각이었지요. 그러나 막상 방문을 열었을 때는 이미 제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보살님께서는 막자리에서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애원을 올렸지요. 그러나 보살님께서는 스님,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고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보살님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밀쳤지요. 보살님께서는 뒤로 넘어지시며 경상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히셨습니다. 그대로 정신을 잃으셨지요. 조사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저는 정신이 나갔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보살님의 숨소리가 아직 가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요. 그때 저는 도원 스님은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 동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쉰 목소리로 마치 제 목에 칼을 들이대듯 말했습니다. 저는 보살님의 베개를 들어 얼굴을 눌렀습니다. 한참을요. 보살님께서 부들부들 떠시다가 이윽고 잠잠해지실 때까지 말이지요. 그렇게 제 손으로 제가 부처님께 올려야 할 그 고귀한 보살님을 이 세상 밖으로 밀어내버렸습니다. 박반장은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옆자리의 젊은 형사는 펜을 쥔 손을 떨고 있었지요. 도원 스님은 힘겹게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저는 불목하니 노인을 조용히 깨웠습니다. 그 노인은 오래도록 저와 함께한 사람이었고 제 비밀을 몇 가지 알고 있는 이였지요. 저는 그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함께 보살님의 몸을 절 뒤 상기스르로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너럭바위가 하나 있었고 그 바위 아래쪽으로 움푹 팬 자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깊게 파고 보살님을 모신 뒤 흙을 덮고 그 위에 마른 나뭇잎과 솔가지를 잔뜩 얹어 두었지요. 그리고 산을 내려오는 길에 저는 보살님께서 품에 지니고 계시던 낡은 염주 하나를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승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고 다른 염주 한 줄을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았지요. 알 하나하나가 반질반질하게 달아있는 누군가의 평생을 함께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염주를 저는 9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제 품에 지녀왔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참회의 증표입니다. 박반장은 말없이 그 염주를 바라보았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전히 매미 소리가 쟁하게 울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조사실 안에서는 9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하나의 진실이 마침내 오롯한 모습으로 햇빛 아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오직 하나. 저군사 뒤편 그 너럭바위 아래를 파보는 일이었습니다. 도원 스님의 고백이 끝난 이튿날 2005년 7월 15일 금요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정성경찰서 앞마당에는 이미 형사들과 과학수사팀,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급히 내려온 법의학 담당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경찰 차량과 구급차 한 대가 줄지어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도원 스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전날 밤 경찰서 유치장에서 간단한 조치를 받은 그는 간신히 고비를 넘기고 아침이 되자 직접 현장에 동행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제 손으로 모신 보살님입니다. 제 손으로 다시 모셔내어야 마땅하지요.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박 반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스님의 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원 스님은 지팡이를 짚고 구급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올라탔습니다. 차량 행렬은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9년 전에는 비포장이었던 산길 중간쯤까지 이제는 간이 포장도로가 깔려 있었지요. 그러나 종점을 지나면서부터는 여전히 흙먼지가 풀리는 좁은 숲길이었습니다. 차량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게 되었고 일행은 장비를 메고 걸어서 저군사로 향했습니다. 저군사는 예전보다 훨씬 더 쓸쓸해진 모습으로 그들을 맞았습니다. 몇 해 전 행자승이 떠나고 불목하니 노인이 세상을 뜬 뒤로 절집은 도원 스님 한 사람의 손으로만 간신히 지탱되어 온 탓이었지요. 마당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대웅전 단청은 군데군데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도원 스님은 대웅전 앞에 잠시 멈춰서 깊이 삼배를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형사들을 이끌고 절 뒤쪽 오솔길로 향했지요. 오솔길은 점점 좁아지다가 어른 키를 훌쩍 넘는 잡목들이 우거진 숲길로 이어졌습니다. 한참을 헤치고 들어가자 과연 거대한 너럭바위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바위 한쪽 아래에는 누가 보아도 움푹 파인 자리가 있었지요. 바로 여기입니다. 도원 스님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지팡이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삼배를 마친 뒤에는 한동안 얼굴을 땅에 댄 채 움직이지 않았지요. 과학수사팀은 조심스럽게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삽과 붓을 번갈아 사용하며 한층 한층 흙을 걷어내기 시작했지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삽 끝에 무언가 부드러운 천 조각이 걸렸습니다. 날글대로 낡은 회색 한복 천이었습니다. 한명숙 보살이 저군사에 올라갈 때 입고 있던 옷감과 결이 같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사가버린 옷감 사이로 작고 희끗한 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유골이었습니다. 박 반장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9년 동안 그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하던 한 보살의 흔적이 마침내 햇살 아래 드러나는 순간이었지요. 과학수사팀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유골을 수습했습니다. 흙 속에서 낡은 은비녀 하나와 고무신 한 짝도 함께 나왔습니다. 모두 한명숙 보살이 평소 쓰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수습된 유골은 그날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원주에서 급히 달려온 박지영은 경찰서 복도 의자에 앉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결과를 기다렸지요. 박 반장은 지영의 손을 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9년 전 눈 덮인 산에서 마주쳤던 그 어린 딸의 얼굴이 어느덧 30 중반의 고단한 얼굴로 자라 있었습니다. DNA 감정을 위해 지영은 자신의 혈액을 제공했습니다. 사흘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공식 결과가 나왔지요. 수습된 유골과 박지영 씨의 DNA가 모녀 관계로 일치합니다. 피해자는 한명숙 보살 본인이 확실합니다. 그 결과를 전해들은 순간 지영은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9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눈물이 그제야 비로소 한꺼번에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마침내 돌아오셨다는 안도감과 그 모진 일을 당하고도 그 깊은 산속에 홀로 누워 계셨다는 서러움이 한데 뒤엉켜 쏟아졌지요. 도원 스님은 살인과 사체연닉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 선 도원 스님은 더욱 야위어 있었습니다. 병세가 빠르게 깊어지고 있었던 탓이지요. 그러나 그는 재판 내내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낭독하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변호인이 제시하는 어떠한 감형 사유에도 고개를 저었지요.
저는 그저 벌을 받고자 이곳에 섰습니다. 제 죄는 제가 가장 잘 압니다. 마지막 최후 진술에서 도원 스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부처님을 의지해 평생을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부처님을 만나 뵙고자 저군사에 오셨지, 저 같은 자를 만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탈을 쓰고 부처님 돈을 훔쳤고, 그 돈을 지키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온 보살님의 숨을 제 손으로 끊었습니다. 어떠한 중한 벌을 내리시더라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따님이신 지영 보살님께 엎드려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부디 용서하지 마십시오.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재판부는 도원 스님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수와 말기 투병이라는 정상을 참작하였으나 종교인의 탈을 쓰고 신자를 해친 죄, 그리고 9년 동안 유족에게 참혹한 고통을 안긴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는 이유였지요. 당시 형법상 유기징역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중형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그 선고를 듣고 있던 지영은 눈을 감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원 스님은 선고가 끝나자 그대로 법정 바닥에 엎드려 삼배를 올렸습니다. 교도관들이 그를 일으켜 세우기 전까지 그는 한참 동안 머리를 바닥에 댄 채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재판이 모두 끝난 뒤 지영은 복도에서 박 반장과 잠시 마주 섰습니다. 9년 전 눈 덮인 그날부터 함께 이 사건을 견뎌온 두 사람이었지요. 박 반장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님, 미안합니다. 진작 제가 알아냈어야 하는 일을 이제야 끝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반장님이 아니었다면 어머니는 아직도 그 산속에 계셨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정말로요.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래도록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도원 스님은 항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형이 확정된 뒤 그는 청주의 교도소 의료동으로 이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2006년 봄, 벚꽃이 한창 흩날리던 어느 새벽, 교도소 의료동의 작은 방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의 손에는 염주 한 줄이 쥐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명숙 보살의 낡은 염주 바로 그것이었지요. 경찰이 증거품으로 보관하다가 재판이 끝난 뒤 지영의 뜻에 따라 도원 스님의 참회 도구로 되돌려 보낸 것이었습니다. 지영은 어머니의 유고를 거두어 원주 외곽 양지바른 언덕에 모셨습니다. 봉분 앞에는 작은 상석 하나와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시던 흰 국화를 심어 두었지요. 장례를 치르던 날 지영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시절 자주 부르시던 찬불가 한 곡을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목이 자꾸 메어 끝까지 부르지는 못했지만 말이지요. 저군사는 그 사건 이후 폐사되었습니다. 종단에서는 사찰의 문을 닫고 건물은 그대로 두어 자연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지요. 해가 거듭될수록 대웅전 지붕에는 이끼가 덮이고 일주문은 덩굴에 감겨갔습니다. 산길은 점점 좁아져 이제는 찾아가는 이조차 드문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주 인근의 불자들 사이에서는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어느 독실한 보살 한 분이 부처님께 올린 돈을 지키고자 제 목숨을 기꺼이 걸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9년 동안 그 진실이 산속 너럭바위 아래 묻혀 있다가 결국 한 줄기 햇살 아래 고스란히 되돌아왔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화려한 단청이나 높은 불단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할 줄 아는 한 평범한 보살의 마음 속에, 그리고 그 마음을 평생 지켜낸 한 어머니의 낡은 염주 속에 깃들어 있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지영은 해마다 어머니의 기일이 돌아오면 원주 외곽 그 언덕을 찾습니다. 상석 위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시루떡 한 접시를 올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지어 올리지요. 그러고는 빈자리를 향해 나지막이 속삭인다고 합니다. 엄마, 이제는 마음 놓고 쉬세요. 제가 다 지켜드릴게요. 엄마 딸 여기 잘 있습니다.
산사의 은행나무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여전히 노랗게 물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아래를 찾는 이는 이제 없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 때면 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한 보살의 낮은 독경 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오는 것만 같다고 지금도 그 산을 지나던 나무꾼들은 가끔씩 전하곤 한답니다.